모던 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11월 이제 세주간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뭐 2018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올 한해 남북 관계 개선,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졌습니다. 네. 뉴스의 홍수 시대에 가짜 뉴스를 염려했던 네. 지난 시간들. 이제는 가짜 뉴스가 뭐 그냥 음험한 SNS 상에서 번지는 그런 독버섯이 아니라 아예 주류 언론들까지도 전파하고 그리고 정당화를 하는 네. 이런 참 아주 전대미문의 뉴스의 위기 시대에 또 우리가 도래했었고요. 그렇습니다. 뭐 세컨더리 보이콧 관련해서 뭐 조선일보가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는데 네. 언뜻 좀 그렇게 흘리는 내용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착시 효과가 나도록 네. 이렇게 함정을 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가짜 뉴스 나지 않고 가짜 뉴스가 번지게끔 오해하게 만들어요. 네. 함정을 판다니까 이런 건 사입이죠. 그러니까 아예 좀 이상한 주장 음. 혹은 모호한 그런 사실관계에 있는 그런 예. 영역들에 있는 거는 음. 제가 봤을 때 워낙 지금 가짜뉴스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적어도 제도권 언론이라면 음. 아예 언급을 안 하든가 음. 아예 무시를 하든가 네. 아예 보도를 안 하든가 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야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한테 이거 찌라시에 이런 게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 찌라시를 지가 확인을 해야지. 그렇지. 예? 근데 뭐 확인하는 차원에서 뭐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근데 근데 그게 네. 청와대 대변인한테 음. 찌라시에 이런 게 도는데 사실이냐고. 야, 그럼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그 본인이 해명할 일이라면 해명해야 되겠지만은 아니면 네가 취재해야지.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예. 당신이 취재 한번 해보시라고. 그 회사 워싱턴 특파원 있지 않소? 아니 그 얼마 전에 냉면 목구멍 발언 있죠. 네.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미 수구 언론들은 이걸 팩트로 네. 아예 단정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네. 그 발언 자체는 예. 정말 팩트 체크가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계속 보도를 하면 할수록 그게 팩트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네. 가짜 뉴스라는 그런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걸 가짜 뉴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뒷구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 어디서 뭐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나 봐요. 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이 냉면 발언에 영향도 있다 그랬는데 이 냉면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네. 이 확인도 안 된 워딩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거나 결론을 또 내버리면 그게 또 다시 또 확산이 돼서 이렇게 돌아버리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난 주말 되기도 전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해졌고요. 이미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입이 있는 사람들, 언급한 사람들은 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늘 월요일자 중앙일보 전영기 논설위원은 당연히 한 말처럼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예, 연내 뭐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답방 예. 뭐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든 지금 찬물을 한번 끼얹어 그렇죠. 보려고. 그 의도가 너무 명백한 거죠.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화해 그렇죠. 협력 무드 또 네. 한반도 평화 무드에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정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략의 한 방편이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이번에 리성건 그 사람인가요? 하여튼 뭐 그 사람이 뭐 배 넣은 사람 뭐 예산 그 발언도 네. 이 당사자가 듣기에 그냥 농담으로 넘겨버렸던 건데 그게 농담입니까? 그건 나도 열받더라고. 천인 공노할 발언이죠. 아니 네. 근데 그게 본인도 뒤에 그 말 하고 나서 나 같은 사람도 배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이성건이? 이성건이.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셀프 디스를 하면서 그냥 농담한 거죠. 그렇게 거친 농담하는 사람들이 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조명균 장관처럼 그렇게 선비가 대응하지 말고 김용민이를 통일부 장관 써가지고 이 농담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리선건 위원장님은 스십니까? 와 남북 관계가 팍 들어가니. 그러면 파탄나. 안 서시죠? 그래서 자, 안 설 때는 제주올레 황금양. 제주올레 황금양으로 원기를 야왕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왕 아니야? 야왕도 좋고 황금양도 좋습니다. 이 야왕 재료 중 하나로 이게 들어간다고 들었어.
자, 제주 올레 황금향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야, 이 관훈 라이트 클럽은 말이죠. 네. 이렇게 된 게 제주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게요. 네. 그래요. 자, 제주 쉼터가 있고요. 그리고 녹고의 눈물도 있고. 네. 그렇죠. 녹고 제주 흑돈주 있었고. 흑돈주. 네. 흑돈주에 결국 기업 팔기를 했던 흑돼지. 네. 거기에 또 제주 렌터카 협동조합. 그리고 이번에 제주 올레 황금향.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네. 되면 예. 우리 제주도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저기 그 원희룡 기사가 저희한테 밥을 한번 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제주의 이제 향토 기업을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돈 받고 하는 거지만. 자, 특상품만 판매합니다. 특상품. 네. 아하. 자, 한번 줘보세요. 네. 아이고 아. 세상에 여보십시오. 이게 껍질이 얇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한라봉하고 오. 천혜향. 한라봉도 맛있고 천혜향도 맛있잖아요. 네네. 그 두 맛있는 걸 교배시켰어요. 이 김용민이하고 김어준이를 교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뭐가 지금 됩니까? 이 몸에 지금 수염만 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 별로 먹고 싶으시지 않으시네요. 아, 그래요? 얘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과즙이 풍부하고 신맛이 적고요. 껍질이 얇습니다. 이 껍질이 안 보이죠, 거의? 네, 되게 자, 얇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이 황금향이 말이죠. 제주도에 널린 것 같죠? 네. 천만의 말씀, 제주 안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이게. 어. 정말 귀한 과일입니다. 어떻게 이걸 판매하느냐? 농협이 네. 팝니다. 아, 아,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판매를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또 농협이 파는 음. 거니까.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음. 이 지금 냄새를 제가 맡았는데요. 오. 이 단내가 나. 네, 단내가 나요. 네. 귤은 정말 똥맛이 아니라 꿀맛입니다. 맛이 아니라. 꿀맛이. 어때요? 하나도 안 써. 하나도 안 쉬어요? 귤 씌어서 내가 먹는 지금 분이 있는데. 반을 뜯어 먹었는데 예. 오. 달달해요, 와. 달달해. 네. 이게 이게 예술이다 이거. 껍질이 두꺼워가지고 막 그 씹느라고 두껍게 씹히는 거에다가 귤에 알이 씌어가지고 못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어. 껍질이 얇아가지고 껍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너무 기분 좋게 달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단다는 건 뭐냐면 너무 달아가지고 먹기 좀 힘든 거 있잖아요. 네. 기분 좋게 달아. 기분 좋게 달아. 아니 근데 딱 적당해요. 네. 그냥 맛있습니다 이거. 아, 이게 과즙이 찌우면은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목이 엄청 마를 때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자, 이 브랜드 이름이 네. 귤로장생. 귤로 장세. 귤로장생이야. 아, 귤로 오래 살아라. 그렇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과즙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일단 껍질이 얇아서 이게 기분이 좋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두꺼우면은 음. 이 왠지 맛이 좀 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죠. 어떤 귤은 마분지를 씹는 거 같아요. 그렇죠. 따기도 어려워. 네. 이 껍질이 두꺼우면. 네. 자, 맞아요. 하나만 더. 와, 이거 진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이 두 개째인데 저는 지금 세 개. 세 개째. 그래. 이게 진짜 가을 겨울에는 진짜 귤 아닙니까? 귤. 그렇지. 네, 귤이 최고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아이고 세상에 탱글탱글. 아이고. 자, 하나는 실법도 한데 하나도 아니네. 귤로장생. 네. 이게 저 2kg 9과에서 11과까지가 19,000원이고 19,000원. 3kg 11과에서 14과까지 24,200원. 5.4kg은 4,900원. 좀 비싼 듯하지만 네네. 이게 진짜 이걸 한번 선물을 해봐요. 맛을 제가 본 입장에서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예. 황금향. 그래서 신선한 배송을 위해서 갓 수확한 상품을 배송합니다. 음.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주문 이게- 들어오면 바로 따서. 그렇지. 네. 따서 이 젊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이거 성차별적 발언인가요? 아니요? 아니 이거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비타민. 리선권도 좋아해. 네. 배 나오지 않는. 배가 들어가는. 예. 목구멍에 살살 넘어가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올레 황금향 여러분 특상품만 판매합니다. 입점 상품이고요. 김용민닷컴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관훈 라이트 클럽. 자, 오늘의 본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
SBS 이야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SBS, 네. SBS가 SBS. SBS 노동조합이 20년 됐어요. 네. 근데 정말 참 SBS라는 회사가 달리 보이더라고. 네. 왜 그러느냐면은 SBS 노조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왜요? 2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 언제입니까? 97년? 97년. 네. 98년이지. 네, 8년, 98년, 99년. 98년에 왜 생겼을까요? 97년에 IMF가 터졌죠. 그렇지. 네. 98년에 대대적인 구조조정. 구조조정. 음. 네, 이 바람이 일었습니다. 네. 근데 제 기억하기로는 또 그때 SBS 다니신 분의 증언에 따르면 각 부서마다 한 명씩 감원하는 거예요. 오, 야, 살벌했네요. 살벌했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살아남으려고, 나는 살아남으려고 길을 썼던 때 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야. 이게 공격이 최선의 디펜스라고. 네. 그 부서 안에서 아니다 싶은 애를 제가 아무래도 이 회사를 말아먹는 놈이다. 뭐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야 아, 그때. 그래요? 또 그- 그때는 여의도 사옥이지 않았습니까? 그 여의도 서우겠지. 아하. 2003년인가 저기로 넘어왔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서로 살기 위해서 책 안 잡히기 위해서 그냥 부단히도 그냥 노력함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좀 흠집이나 흠결이 있으면은 막 긁어버리고. 얘가 회사를 다 말아먹어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아주 평만했대요. 네. 이런 와중에 우리 저 선배 한 분 계신데 지금은 이제 퇴직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섰던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찍힌 거고. 이 사정을 모르고 어떤 고위층 인사가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네. 윤 회장님. 그래서 네, SBS 좀 들으십니까? 아유 듣다 뿐이겠습니까? 제가 출연도 했는데요. 근데 말이죠 그 출연료가 안 들어왔더라고. 폭탄이 떨어졌어 폭탄이. 네. 그래서 이 선배는 그 프로그램 나왔거든. 그 양반이 회장님 만났던 그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산에 창고로 들어가서 막 찾은 거야 전표. 이게 지급됐다는 전표가 나오면은 이 양반은 이제 여기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사는 있는 거고. 거지. 네. 요만한 전표인데 나온 거야. 오. 그래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때 참 사내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서 끝끝내 퇴직했던 사람들, 네. 구조 조정 당했던 사람들은 정말 한결같이 순둥이, 천사, 여기에 다름 아닌 네. 그런 분들이었대요. 희생을 하셨구만.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디펜스를 못하니까 좋은 사람들이 나가고. 그렇지. 좋은 사람들이 악마로 지목돼가지고 쫓겨난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런 분위기 자체에 항거하기 위해서 그때 노동조합이 결성됐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게 사람 사는 동네냐 여기가. 네. 이런 마구잡이식 구조조정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음흠. 그래서 막 들고 일어났지. 그 생긴 것이 바로 SBS 노동조합이에요. 네. 예, 뭐 애초부터 뭐 그 어떤 공정 보도를 위해서 또 언론사로서 어떤 정의로운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네. 위기에 닥쳐서 결국 생긴 노조긴 하지만 네. 그 노조가 20년 동안 이어오면서 오늘의 SBS를 만든 거죠. 사실 저는 뉴스하면 SBS에 요즘엔 또 8시 때. 그렇죠. 예. 사실 저는 노조가 무슨 대의를 생각하고 막 큰 어떤 그런 것보다 SBS 노조처럼 정말 얼마나 절박했어요 그때. 그런 식으로 노조가 결성돼서 이렇게 좀 발전하는 그런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이 또 SBS 노조가 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SBS 노조가 SBS의 대주주를 바꿨어. 네. 물론 대주주인 윤세영 회장의 지위는 똑같았지만 네. 태영건설이 대주주였잖아요. 음. 근데 지금 SBS의 대주주는 SBS 홀딩스예요. 네. 미디어 홀딩스. 미디어 홀딩스. 네. 이게 뭐가 다르냐? 태영건설이 대주주면 태영건설이 SBS를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SBS 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탄생했다면 SBS를 소유는 하지만은 지배, 경영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SBS 홀딩스 회장이 이제 전에는 윤세영 회장이었는데 네. 이제 전 회장이 됐죠. 네. 예. 그래서 하여간 태영건설이 SBS 홀딩스의 대주주긴 하지만은 SBS 자체하고는 완전히 선이 그어져 있어서 지금 SBS의 실질적인 경영,
편성, 보도 책임자는 박정훈 사장인 거예요. 음. 이게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이런 거야. 저기 TV조선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조선홀딩스가 하나 생깁니다. 네. 그 방상훈의 영역은 거기까지야. 음. TV조선은 별도 회사가 되는 거지. 음. 그 방상훈의 영향력이 TV조선에 미치지 않는 거고 SBS도 마찬가지로 SBS의 보도 편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SBS 홀딩스로부터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김용민의 정치쇼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김용민의 정치쇼가 과연 가능했겠냐 이거야. 이게 바로 SBS의 그 구조적 어떤 언론 민주주의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엄청난 그런 변화를 몰고 왔고 또 지난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당시에도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애썼던 측면도 있고 지금 뭐 윤세영의 입김이 SBS에 그 닿을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아주 방송가에서 파다했습니다. 윤세영 회장이 지금 SBS를 시청도 안 한다. 전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굉장히 실망했다. 실망입니다. 이 분위기였다는 거야. 네. 이런 가운데 SBS 노동조합이 20년을 맞아서 노보에 실었는데 창업주의 그 어떤 명예를 회복시키자. 네. 해서 명예회장으로 옹립하는 걸로. 네. 아, SBS SBS 가 명예회장으로. SBS 명예회장으로 윤세영 회장을 그렇게 추켜 세우기로 했어요. 어. 명예회장이 됐다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또 방송 뭐 경영에 간섭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또 SBS를 창업한 분으로서 그분의 또 어떤 공헌은 또 인정해주자. 이거 전혀 전대미문의 그런 전에도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특이하네요.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명예회장까지 추대를. SBS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명예회장으로 이제 예우하는 조치를 한 거죠. 그래요. 하여간 그런 아주 흥미로운 광경이 네. SBS 안에서 네. 펼쳐졌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네. 아, 네.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방송입니다. 기쁨 주고 사랑받는 네. SBS 서울 방송. 러브 FM. 예. 네. 103.5. 예, 김의민의 정치쇼. 10시 5분. 네. 네. 돈돈 브리핑. 그나저나 우리 정동지가 말이죠. 지난 네. 주간에 검색어 1위. 네. 아, 1위는 아니, 1위는 연예 부분에선 1위 했고 네. 연예 부분에선 1위 했고 저기 전체 그 실검으로는 몇 위까지 해봤어요? 4위까지 올라왔어요. 4위까지. 맞아. 네. 네. 그러면서 어뷰징이 막 남발됐죠. 네. 그래요. 제가 이 어뷰징을 당해 보니까 네. 네. 이 장난 없더라고요. 기자들이 얼마나 기사를 막 쓰는지. 네, SBS가 저를 검색어로 올려서 자사 기자 띄우기를 한다는 거예요. 난 SBS 소속이 아닌데. SBS 정상근 기자라고 나갔어. 네,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박상근. 박상근 박상근. 맞아. 박상근 기자라고도 하고. 네. 듣지도 않고 쓰는 거지 뭐 그냥. 그러니까 뭐 의도적 띄우기 아니냐. 아니, 네. 지들이 기사 쓰니까 지금 띄고 있잖아. 네. 그래요. 자, 하여튼 뭐 정상근 기자의 그 검색어 랭크 됐을 땐 말이죠. 네. 무서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그 좋아해야 되는데 막 떨더라고 벌벌벌. 아니 그게 실검에 오른다는 거는 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되게. 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막 김용민이- 기사 막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네. 예전에 한번 실시간 검색어 1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있었죠. 네. 예, 저기 특히 그 자유한국당 입당했을 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용당했다는 생각도 드는 게 네. 그날 이재용 씨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 또 김용민이가 검색어 1등을 했단 아, 말이지. 맞아. 예.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김용민이가 이용당했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측은하게 여겨졌던 한 분이 계십니다. 손학규. 그날 또 바른미래당 뭐 했었나요? 국민의당 입당을 했죠. 손학규가 국민의당 입당했는데 김용민의 자유한국당 입당이 밀린 거예요? 밀렸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안 된다. 그 얘기가 또 나왔어요 그때. 네. 그래요. 하여튼 징크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SBS 칭찬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SBS 정확하게 얘기하면 SBS 노조를 칭찬했지 SBS를 칭찬한 건 아닙니다. 네. 그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SBS 노조가 그렇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SBS 노조의 투쟁의 소산입니다.
노동조합 좀 칭찬하면 안 되나? 스버스 노동조합은 칭찬하면 안 되나? 네. 예, 윤창현 그 SBS 그 본부장이 진짜 큰일 여러 건 했죠. 그렇죠. 예. SBS 노동조합이 그 정봉주 의원 네. 그 건 났을 때 그때 그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아, 두둔한 예. 듯한 방송했었잖아. 네네. 그건 SBS 채널로 나갔으니까 노조가 문제 제기할 법도 했지. 네. 그죠? 음. 그런데 저는 SNS에서만, 페이스북에서만 말하자면 정봉주 의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간 언론들에 대해서 몇 마디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시비를 걸더라고. 내가 SBS 라디오에서는 단 한마디 정봉주 의원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SNS에서 얘기했는데 SBS 노동조합이 그거 갖고 시비 걸었어요. 네. 예. 서운합니까? 서운했지. 아니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부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SNS에다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를 왜 그러면 내가 SBS 출연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기 앞으로 SNS에서 말 조심해야 되나? 나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봤지. 네. 그래서 지금은 제멋대로 짓거리고 있어요. 네. 그러나 지주회사로 또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네. 경영 방송 편성에 영향을 안 주는 그래서 윤세영 회장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SBS 돌려보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은 그러면 SBS가 잘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가지고 칭찬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잠깐 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저 신상 발언 하나만 하면은 네. 그 저번 주에 제 전화번호가 편집 없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어요? 네. 아니 자막은 안 쳤는데 네. 번호 그 오디오 그대로 나갔어요. 그래요. 네. 제가 전화를 전화와 문자에 답을 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문자가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네. 그 필요한 제보 있으시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예. 물건 사라고는 알아보겠습니다. 안 하지. 네. 혹시 카톡 우리 송금 받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네. 예, 농담입니다. 네. 우리 저 정상근 동지의 예전에 그 왜 지명수배 됐을 때는 네. 얼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공개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는 막 초속 인터넷이 도입되고 막 인터넷 음란 사이트 생기고 그럴 때였는데 과도기였지. 네. 그러니까 단병호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네. 음란 아니면 주민번호가 다 공개되니까 그걸 도용을 단병호 위원장을 음란 사이트 가입해서 하여튼 이 나쁜 놈들 음란 마귀들. 근데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네. 쉽게 공개돼서는 안 되는데 당시에는 아무 문제 인식 없이 그냥 공개를 했던 상황이었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 민동기 동지께서 그걸 이어받아서 음. 이제 저 SBS 최근에 음. 그 노보에 실린 그 김용희 PD가 지금 얘기한 거 네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미디어 비평지나 이런 데서 좀 받아가지고 좀 전망이라든가 분석을 요하는 그런 기사라고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노조에서 윤세영 SBS 전 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예우하는 조치를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명예회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이제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그 SBS는 물론이고 언론사 사주가 있는 회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거는 지금 넘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윤세영 회장이. 윤세영 회장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SBS 홀딩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주회사에서 SBS에다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사장 바꾸는 거 말고는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방송이 뭐 어떻게 이런 게 나가냐, 뭐 무슨 왜 여기다 돈 많이 썼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국 언론노조 SBS 본부에 의해서 사장 임명 동의제라든가 소유와 이제 경영의 분리 뭐 이런 게 이제 제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제도화가 됐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저는 가능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은 이명박근혜 정권과 같은 그런 억압적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지금 이 제도를 저는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일말에서는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사장 임명 동의제 같은. 그걸 다시 이제 원위치시킬 가능성도 있는 게 그게 왜냐면은 네. 소유 경영 완전 분리를 선언하긴 했지만 SBS 체제 자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디어 홀딩스가 네, 지주회사. 지주회사거든요. 근데 미디어 홀딩스의 상당 지분을 태영건설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61.2%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그 지분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원위치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SBS 구성원들이 강력 반발하겠죠. 그렇죠. 사실 네. TV조선도 이 방상훈이 대주주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대주주가 아닌데 영향력은 그대로 행사를 하고 있죠. 네. 아니 이건희는 뭐 지분이 5%인가? 네. 그밖에 안 돼.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삼성을 다 쥐고 그렇죠. 있잖아요. 관계사가 먹고 해가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SBS 대주주 SBS 미디어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가운데 하나가 이사 임명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난해 그 사장 임명 동의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관철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때는 안 났거든요. 윤세영 회장이. 네. 근데 이게 지금도 안 놓은 상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면 이게 원위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SBS 윤세영 명예회장으로 다시 뭐 이렇게 노조에서 예우적 조치를 하는 것보다 예. 이후에 윤세영 그러니까 포스트 윤세영 이후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윤석민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윤석민 부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영 능력이라든가 네. 방송 SBS 어떤 방송 콘텐츠 회사로서의 뭐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윤석민 그 지위가 예전에 S 미디어 홀딩스 의장직이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뭘 맡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SBS의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아무리 그 실망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2세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 예, 그 2세로 갔을 때 SBS 구성원들이라든가 저는 조중동과 달리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4대 세습이지 않습니까? 그 4대 세습이야 벌써. 네. 거긴 4대 세습인데 SBS는 지상파예요, 지상파. 지상파가 세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SBS 구성원들 특히 그 보도국 기자들 얘기는 네. 이렇게 보도 간섭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간섭이 없어진 이유로 SBS가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보도가 자기들 얘기는. 그러니까 선거 방송 때 항상 SBS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창의성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는 회장의 그늘이 사라진 그런 SBS, 독립된 SBS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네. 들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 하에서는 보도에 개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개입할 수 있는 경영진이 사주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차단 장치를 잘 해놨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약간의 빈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억압적인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 그렇지. 이게 원위치가 따라서.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 사실 SBS가 뭐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끝날 때쯤에 이제 뭐 사장 임명 동의제든 뭐 보도국장 임명 그쵸. 동의제든 그런 거를 다 통과를 시켰는데 네. 그 전에 진짜 이명박 뭐 박근혜 이때 뭐 박문신 국장 있을 때 막 이럴 땐 진짜 아사리판이었거든요. 거의. 그렇지. 그때는 뭐 다 기억합니다. 어떤 회장이 그 보도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네. 예. 그리고 SBS 쪽에서 그때 MB 청와대를 엄청 많이 갔어요. 그저 대표적으로 이남기부터 시작해서 네. 최금락 최금락. 전 보도본부장부터 해서 많이 갔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성우. 네. 윤세영 회장이 그 이선으로 아웃하게 된 계기가 그 보도지침 파문이 공개되면서 아웃됐거든요. 그렇죠. 그 박수택 그 4대강 비판하던 그 당시 선임 기자 보도통제 인사상 외압 가했다. 그렇지. 이런 의혹 불거졌고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도 박근혜 정권을 도우라 윤대빵이 이 지침을 내렸거든요. 네. 이게 공개가 되면서 이제 이선으로 후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이 SBS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이제 단행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려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윤석민 체제가 분명히 이제 SBS의 최대 이제 화두가 되는 시기가 이제 곧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윤세영 회장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민 체제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언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건 SBS 문제만이 아니고요.
홍석현 회장이 결국은 JTBC 같은 경우에는 홍정도 체제로 갈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볼 거냐. 음. 방송인데 이거는. JTBC는 그런 홀딩스 지주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긴 더 문제죠 사실상. 그 거기는 만약에 손석희라는 차단막이 사라지는 순간 완전히 그냥 뭐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홍간의 방송이 되는 거예요. 네. 예. 종편 자체들이 전부 뭐 그런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방통위에서 음, 방송사 제어가를 할 때 네. 그런 이 세습이 우려되는 그런 방송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송사들에서는 지금 SBS가 마련해 놓은 이런 제도적 장치, 최소한의 장치. 그렇죠. 네. 이거를 반드시 이 음. 제도를 도입시키는 방안으로 가야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저 민국장이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명박이가 언론학법을 도입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문도 방송을 겸용할 겸용할 수 수 있도록 있다. 한 건데 그렇죠. 왜 신문을 방송과 겸용을 못하게 했느냐? 신문은 개인 소유예요. 네. 방식하면 소유야. 그렇죠. 그 신문이 방송을 만들 때 물론 이제 방송법에 따라서 이제 뭐 같은 법인이 방송할 수는 없게 돼 있고 새로운 법인을 만들긴 해도 아니 5% 갖고 회사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이건희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대주주가 당연히 조선일보는 방시가문, 동아일보는 김시가문, 그리고 저기 중앙일보는 홍시가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실상 그 저 방간의 김간의 홍간의 거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 법인을 만들더라도 결국은 개인의 것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음.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방송사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이런 어떤 소유주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차단막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제어가 조건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SBS 모델식으로 홀딩스 지주회사를 만들고 방송사는 별개로 이렇게 해서 사장 임명 외에는 아무것도 간섭할 수 없도록 그는 뭐 그냥 말뿐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TV조선 같은 경우에도 방종호 방상훈 사장 차남 음, 그분이 지금 대표이사 전무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방종호 체제로 저는 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TV조선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를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사기업이니까. 그런데 TV조선 같은 경우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SBS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견제 장치라든가 소유 경영이 분리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반드시 제어가 조건으로 이거는 방통위가 넣어야 이런 폐단이 방송 사유화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극동방송이라고 네. 제가 나왔던 회사. 아직 살아 있습니까? 이 방송 잘 돼, 거기. 아, 회사는 네네 그렇군요. 정말 걱정입니다. 여기야말로 그냥 가장 우리가 네. 눈여겨 봐야 될 곳이에요. 여기는 회장이 김장환 목사, 아들이 거기 또 저 재단 이사로 돼 있고, 네. 그 이제 일남 이녀가 있는데 이남 일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은 재단 이사, 둘째 아들은 대전 극동방송 대표, 딸은 미주지사장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김장환 목사의 가문이 다 여기 저 스태프로 들어와 있단 말이죠. 네. 그 지금 극동방송 제가 재직했을 때도 차기 리더십은 김장환 목사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김장환 목사가 극동방송을 설립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립은 이제 미국에서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 거 아닌가요? 기독교 미국의 복음주의 기관에서 네. 한국에다 세운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제주 극동방송이라고. 이건 역시 또 미국에 있는 선교 기관이 둘 다 보니까 극보수 기독교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 두 개가 나중에 76년인가 합쳐져요. 네. 그래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네. 합쳐지는 과정에서 통합 사장이 바로 김장환 목사였던 것이죠. 73년에 생긴 거는 지금의 제주 극동방송인데 예전엔 아세아 방송이라고 역시 AM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이 원래 사실은 미국 오키나와 기지에 송신소가 있었던 거였는데 아하. 제주도로 옮겨왔어요. 예. 근데 제주도로 옮겨오면 우리나라 방송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 방송이 되려면은 그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JP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방송국이 하나 나온다는 거는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뭐 그렇게 난색을 표했든지. 근데 미국이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다 보니까 네. 또 허가가 됐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 남자가 여자가 됐어요. 네. 아하. 예. 그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단체가 76년에 합쳐져가지고 오늘의 극동방송이 된 건데, 네. 예. 하여튼 김장한 목사가 소유하고 있는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아들한테 넘어간다면 SBS 상황보다 더 심각해. SBS는 그나마 지주회사로 네. 떨어져 그쵸. 나갔지만은 네. 이거는 방송 내용까지 실제로 통제하는 네. 그런 자리를 세습한 꼴이 되거든요. 음. 이거 철저하게 감시해야 됩니다. 방송사는 내 거 이런 개념은 안 돼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하는 거를 반드시 제어가 그 심사 대상에서 저는 포함을 시켜야 방송 사유가 막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언론계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거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 지금 창업주 리더십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거든요. 네. 나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방송은 신문처럼 개인이 그냥 끝까지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임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임대차를 국가하고 계약을 맺는 거라고. 네. 예.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는다든지 이 방송을 지멋대로 갖다 운영한다든지 네. 사유한다든지 그러면 뺏어와야지. 그렇습니다. 예. 예. 극동방송도 예외는 없는데 근데 극동방송이 만만치 않아요. 이 교회를 등에 지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그만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뭐 하여간 조금이라도 극동방송에게 뭐 불편한 결론이 나오거나 혹은 뭐 무슨 징계가 떨어질라 치면은 난리 난데요. 어마어마하게 방통위로 전화가 온대. 난 그거 누가 시켰는지 다 알지. 누가 전화했는지도 다 알지. 예. 뭐 내용도 모르고 전화하는 거야 한마디로. 네. 그래서 그 방통위 나온 분 얘기가 극동방송은 뭐 감히 건드릴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아니 그런 성역이 어디 있어요? 방송에. 또 방송 관리 감독 기관에서 그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척 혹은 뭐 그런 압박에 굴해가지고 예. 그렇죠. 이 전파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 공공 영역이니까. 하여간 저 방송이 사유물이 되지 않도록 네. 여러분들 방통위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시고 제가 SBS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SBS도 문제 있는 방송을 많이 내보내죠. 네. 그쵸.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여기 저 댓글에 보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전에 그 이재명 지사 조폭연루설. 네. 조폭연루설 이번에 무혐의 나왔어요. 네. 음. 예. 네. 전혀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헛다리 짚은 거야 한마디로. 무슨 무시무시한 무슨 저기 괴기 영화. 파타야 살인 사건 뭐 그거랑 네. 그거예요. 네, 네. 같이 했었죠. 무슨 영화더라. 하여튼 그 영화를 갖고 저기 누가 범죄도시인가 제목이 뭐 하여간 범죄 도시. 그 아수라인가? 아수라. 아수라. 그 영화를 뭐 이재명 지사한테 빗대 가지고 그거는 명백한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파타야 살인 사건 첫 번째 편은 저도 굉장히 그건 정말 잘 추적을 했어요. 잘 끄집어냈는데 이제 이 이재명 지사 편은 사실상 이제 후속 편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후속편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재명 지사 그것이 알고 후속편이 싶다가 이재명 지사 편. 시사편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저널리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네. 무리하게 엮은 측면이 있는 건데 네, 무혐의가 났어요. 무혐의가. 그렇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그 SBS가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간 그렇습니다. 자, 자 여러분 음, 방송 이제 세습 음, 이 문제를 조용히 한번 이제 주시를 한번 해볼 타임이 네,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 방송은 국민의 것이고 그렇죠. 위임받은 권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위임받은 권력이면 몇 년에 한 번씩 이 국가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그런 네. 매체라면은 그렇죠. 사유하면 안 되겠죠. 예.